네, 그럼 시간이 다 되어서 지금부터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기후환경센터 탄소중립도시연구지원단 김예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탄소중립 전환 포럼 자원순환 분야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광주광역시 의회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광주기후위기 비상행동이 공동 주최하고 국제기후환경센터,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광주탄소중립 전환 포럼은 2045 광주 탄소중립도시 달성을 위한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총 7주에 걸쳐서 분야별로 매주 목요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자원순환 분야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들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조지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박재우 광주광역시 자원순환과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실 김태호 국제기후환경센터 전략본부장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애 광주광역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희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성기 조선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수연 시민생활환경회의 사무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플로어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이 포럼은 현재 광주광역시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중계를 통해 참석해주고 계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포럼이 끝난 후에 영상을 유튜브 광주광역시 의회 채널과 국제기후환경센터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이니 생중계를 놓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에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포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동향을 주제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지혜 실장님께서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I 조지혜라고 합니다. 저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고요. 주로 환경 정책을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원순환 연구실에서 지금 주로 순환 경제와 관련된 정책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특히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서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순환 경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처럼 다량의 천연 자원을 사용을 해서 채취를 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또 소비해서 결국 폐기가 되는 이런 선형 경제 구조화에서는 이런 천연 자원에 대한 사용량이 급증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폐기물의 형태로 다량 발생하는 등 다양한 그런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 경제는 이러한 선형 경제에 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제품 생산과 그리고 소비 단계에서부터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이런 그 폐기물이 발생을 했을 때 재사용이라든지 또 재제조라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제품의 수명을 좀 최대한 지속시킬 수 있는 경제 시스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특히 물질 재활용을 해서 발생된 그런 재생 자원이 다시 제품 생산 단계에 재투입을 시킴으로써 이런 제품의 선순환을 하는 그런 그 경제 구조에 해당되고요. 그럼으로써 결국은 이런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천연 자원에 대한 그런 사용량을 줄이고 그리고 이런 폐기물의 소각이나 매립에 따른 그런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워낙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폐플라스틱과 관련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 플라스틱 제품 생산량을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산된 양의 한 80%에 해당되는 그 양이 지금 폐플라스틱 형태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폐기물의 한 55% 가량이 지금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재활용 안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물질 재활용뿐만 아니라 SRF 고용연료라든지 그리고 시멘트 보조연료와 같은 그런 에너지 회수량이 다 합쳐진 수치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물질 재활용된 양은 이에 한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45%가 이제 소각이나 매립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런 소각이나 매립에 대한 시설 확충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런 처리 단가가 지금 계속 이제 급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대내외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이런 수입 폐기물에 대한 그런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서 사실 상당히 많은 양이 이제 중국으로 이제 수출이 됐던 부분이 다 내수용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런 재활용 제품에 대한 좀 수익성 부분도 많이 이제 저하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일본 등지에서 그런 고품질의 페트병 같이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국내에 재활용된 그런 페트병 중에서 이제 고품질로 그러니까 재생된 양은 한 10%에 이제 불과한 것으로 돼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다량의 그런 제품이 생산돼서 소비되고 결국 이제 폐플라스틱 형태로 이제 다량 발생을 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그런 처리가 좀 적정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또 일각에서는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산과 같은 그런 사회적 그런 문제로 도출되기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폐플라스틱의 그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순환경제를 통해서 이런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부터 이런 폐플라스틱에 대한 발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제품을 설계할 때 재활용이라든지 재사용이 좀 용이하게 쉽도록 그렇게 제품을 설계를 해서 우리가 이제 분리배출을 한 다음에 좀 재활용 이런 부분들이 잘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런 제품 역시 설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실 분리배출을 잘한다 하더라도 원래부터 이렇게 아주 복합 재질로 만들어졌다든지 아니면 재활용이 어렵게 만들어진 그런 구조로 된 제품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매립이나 소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앞단에서의 그런 생산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이제 재활용 제품이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크게 이제 이런 재생 원료가 만들어졌을 때 생산 단계에 투입되는 양은 굉장히 극히 일부였습니다. 저희가 계산했을 때 한 전체적으로 한 8% 정도 내외로 되게 적은 그런 수치였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재생 자원들이 이런 생산 단계에 다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촉진하는 것이 이제 순환 경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플라스틱을 이제 생산하고 사용하고 이런 폐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당량의 온실가스가 이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플라스틱은 석유 기반으로 이제 생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그런 업을 포함한 이런 화학 산업에서는 전체 그런 산업 부문에서의 한 20%에 해당되는 온실가스 이제 여기에서 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폐기물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주로 매립과 소각에 따른 부분이 이제 90% 이상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폐기물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2030년 NDC라고 해서 이제 국가 그런 감축 목표에 더해서 2050년 넷제로까지 이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이 폐기물 부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2030년 목표와 그리고 205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그런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 경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45% 가량이 제품 생산 과정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쪽,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전환하고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에 못지않게 이런 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그리고 순환성을 강조하는 이런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순환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앞단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생산 그리고 소비, 폐기물 관리 그리고 재생의 그런 각각의 그런 밸류 체인들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순환 경제로의 그런 전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좀 사회적 합의라든지 공감대가 형성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밸류 체인에 있는 그런 이행 주체들에 해당되는 산업계라든지 소비자라든지 시민단체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금융기관, 녹색 금융과 관련해서 금융기관의 그런 모두의 사실 참여와 그리고 협업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우리의 이제 소비 행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이제 개선이 되려면 사실 사회 전반에 좀 체계적인 구조 변화 그리고 이런 혁신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 7월에 이제 한국판 그린 뉴딜 발표를 해서 이제 12월에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판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그 몇 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는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 전환 추구를 이제 목표로 해서 이제 그런 관련된 그런 사업에 집중적인 그런 재정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저희가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순환경제 부문을 좀 발췌를 해서 보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위에 있는 사업들이 좀 자원순환과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순환경제 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개선돼야 될 그런 검토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해서는 이게 침적 쓰레기 수거 그리고 기존의 이제 스티로폼의 그런 양식용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100% 전환하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이제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저감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육상에서의 플라스틱 폐기물 부분도 이제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친환경 부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스티로폼 계열의 이제 양식용 부표를 이제 친환경 부표로 전환을 해 나가는 그런 방식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 친환경 부표를 생산을 할 때 그런 규격의 이런 재질이라든지 구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없어서 사실 지금 현재는 다양한 그런 좀 플라스틱계의 복합 재질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런 좀 친환경 부표에 대해서는 단일 재질로 좀 전환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같이 좀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작년 12월에 발표된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 이제 10대 과제에 이 순환경제 활성화가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이제 올해 내에 이런 K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수립이 되어서 이제 발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순환경제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마지막에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또 12월에 이제 생활 폐기물 대상으로 탈플라스틱 대책 이제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이런 플라스틱 발생에 대한 원천적인 그런 감량을 해 나가고 이제 재활용 확대하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런 탈플라스틱 사회를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이제 순수 그런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해외에서는 이런 순환 경제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EU를 저희가 대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순환 경제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주요 해외국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EU 같은 저희가 이제 배터리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지금 그런 제조하는 그런 기업에서는 지금 EU 그러니까 유럽 쪽에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을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EU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환경 그런 제품 환경 규제들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 경제 부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그런 또 규제 정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참고를 해서 좀 대응하기 위한 그런 전략 부분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 EU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순환경제 정책이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이제 그린 뉴딜에 해당되는 그린 딜이 2019년도에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것은 아니고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유럽 2020 스트래티지라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이게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그 경제 위기와 그리고 일자리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과 그리고 자원 소비를 어떻게 좀 디커플링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순환 경제의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5년을 거치면서 좀 구체적인 그런 순환 경제 정책 패키지가 나오게 되었고요. 거기서 이제 실제적인 그런 행동 계획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모니터링 지표를 통해서 이제 성과 관리했더니 일자리라든지 부가가치 창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그린 딜을 통해서
보다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런 순환 경제와 관련해서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유럽 그린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소 중립에다가 하나 더 그 자원 효율적 경제 이 두 축으로 해서 EU에서는 이 그린딜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런 핵심 전략으로서 이제 순환 경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산업에서 이런 순환 경제 요소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 부분이 많이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좀 지속 가능한 제품을 이제 생산하기 위한 정책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속 가능한 제품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제품 제조를 할 때 설계를 할 때부터 환경 영향에 대한 부분을 저감을 해야 되고 또 자원에 대한 소비를 이제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물질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순환 경제를 통한 재생 원료에 대한 시장을 확장을 시켜줘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런 규제들 그리고 법정 요건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탄소 발자국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산정해서 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배터리 그 제품 내에 얼마만큼의 탄소 함량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배터리 이제 생산을 할 때 이제는 재생 원료 일부 그러니까 일정 비율 이상은 또 들어가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LG화학이라든지 지금 EU 쪽에 수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 정책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는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산업 부문에서의 영향뿐만 아니라 건축이라든지 이제 농식품과 관련해서도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자원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도 이제 순환 경제의 그런 요소들을 같이 담아서 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이제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단계별로 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로드맵의 형태로 이제 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순환경제 뉴 액션 플랜이라고 해서 신행동 계획이고요. 그리고 신산업 전략에서도 이 순환경제에 대한 요소를 담아서 같이 그러니까 산업과 순환경제가 연계가 돼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은 EU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둬서는 사실 서서히 그냥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EU에서는 그린 딜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규모 그런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런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린 딜의 후속 조치로서 나온 EU 순환 경제 신행동 계획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특히 이런 2차 원료, 그러니까 재생 원료와 부산물 시장의 그런 활성화를 통해서 제품에서의 그런 순환 설계 부분을 이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산업 전략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순환 경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같이 담아서 그런 산업 전략에 이런 순환 경제를 요소를 넣어서 결국 이제 이런 제조 공정, 제조 과정에서 좀 자원 소비를 줄이고 재생 원료에 대한 그런 사용을 늘려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에서는 이제 그런 2018년도에 모니터링 지표가 이제 개발이 되었고요. 그걸 토대로 이제 성과를 평가를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관련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지금 새로운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창출이 됐습니다. 뭐 재사용이라든지 재제조라든지 새로운 그런 영역에서의 그런 신산업들이 이제 창출이 되면서 관련 그런 업종에서의 그런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부분에 있어서도 기여하는 것으로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린딜을 통해서 더 그런 부분들의 전환을 지금 가속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순환경제를 통해서 2050년까지 시나리오 분석을 했을 때 지금 주요 그런 에너지 집약 산업에 해당되는 철강이나 플라스틱 그리고 알루미늄 이제 시멘트 업종에서 이런 순환 경제를 적용했을 때 한 56% 가량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시나리오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재료를 사용했을 때 대비해서 재생 원료를 사용했을 때 또 상당량 이런 CO2 배출 저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순환경제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사실 이미 발생된 폐기물 관리 측면으로 많은 그런 정책적인 방점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생된 폐기물을 어떻게 물질 재활용 잘할 것이냐, 그리고 에너지 회수 쪽으로 보낼 것이냐, 이런 쪽으로 많이 방점을 뒀었고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데 여기에 못지않게 이런 폐기물 자체가 원천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이 앞단을 그 폐기물 감량을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좀 지속 가능한 그런 제품에 대한 설계, 그리고 소비와 연결을 시킬 것이냐, 이쪽으로 지금 더 그러니까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 지금 정책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그 물질 재활용에서 나온 재생 원료, 2차 원료가 다시 이런 생산 단계에 재투입 원료로서 재투입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런 지원 정책들이 필요할 것인가 부분으로 해서 이런 자원이 계속 선순환되는, 그래서 천연 자원에 대한 부분을 대체해 나가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환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제도적인, 그러니까 정책이 필요하고요. 여기 못지않게 지금 기술 부분, 그리고 재정 투자, 녹색 금융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린 인프라, 그리고 표준과 지침, 그리고 이런 산업계하고 또 소비자의 그런 참여, 그리고 역할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인센티브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앞단의 그런 산업, 그러니까 전후방 산업하고 이 전후방 산업을 서로 연계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또 새로운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전기차 배터리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재제조라든지 또 ESS로의 그런 재사용 부분으로 해서 지금 다양한 그런 사업들이, 신산업들이 지금 창출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그런 창출 통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결국은 지금 화석 연료라든지 천연 자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대체함으로써 이런 탄소 중립 이행에도 지금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책적으로 이제 설계를 할 때 그러니까 그렇다면 생산 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소비 단계, 폐기물 관리, 그리고 재생 원료 각각에서 서로 이제 밸류체인과 어떻게 잘 연결을 시켜서 자원이 선순환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략 부분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녹색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환경 정보 통계 그런 흐름이라든지 이와 같이 순환 경제 이행을 더 확산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수단 부분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지금 순환 경제로 가고 있는 길목에서 어느 단계에 지금 와 있는지를 지금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금 모니터링 지표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지표를 통해서 다시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그 이 큰 틀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이쪽으로만 많이 자원순환 정책들은 이제 좀 검토가 됐었는데, 이제는 탄소 중립과 이제 연계를 시켜서 실제적으로 얼만큼의 그런 배출 저감을 할 것인가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업종별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 부문에서 이런 순환 경제를 적용했을 때 얼마만큼의 배출 저감을 할 것이냐, 그리고 수송, 농업, 건축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그런 업종과 그리고 자원순환의 그런 정책들이 서로 링크되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또 주로 국가 단위에서의 그런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검토가 됐다면,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행을 하고 또 소비자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도시 단위에서 이런 전략들을 어떻게 녹여들게 할 것이냐 부분하고, 그리고 또 특히 또 산업단지 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사업장 폐기물들, 이런 부분들이 또 자체적으로 또 순환 이용을 하도록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도시 단위 그리고 산업 단위에서의 그런 공간 계획 부분도 이제 같이 종합적으로 이 부분이 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니터링 지표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자원순환 기본 계획에 있는 국가 자원순환 지표는 총 4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 폐기물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이제 결국 순환 경제로 보면 이렇게 생산 단계, 소비 단계, 폐기물 관리, 재생 이 영역으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주로 지금 있는 부분은 폐기물 관리에 해당되는 지표에 국한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이제 생산 단계랑 소비 그리고 재생 단계에서의 그런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로 확장을 해서 그런 모니터링 지표를 저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에서는 좀 큰 프레임워크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지금 폐기물 이 품목에서 좀 주요 그런 품목들을 선정을 해서 이 각각에 대한 좀 별도의 또 전략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플라스틱 예를 들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부분이 결국 감량, 대체,
그리고 다회용과 같은 그런 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서 또 요즘에 열분해 유와 같은 좀 화학적 재활용과 관련된 그런 재활용의 다각화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륜차라든지 뭐 ESS와 같은 그런 재사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더 수명을 2차, 3차를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각 특성에 따라서 좀 정책에 가야 될 그런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 그런 품목별로 그런 순환경제 전략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재사용이라든지 다회용기 부분하고, 그리고 물질 재활용에서 재생 플라스틱이 나오면 이 플라스틱을 다시 생산 단계에 재투입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결국은 석유 기반 그런 플라스틱을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 그런 저감 측면에서 결국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제도 그리고 표준 지침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플라스틱 전략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육상에서의 그런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선적으로는 이제 감량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회용품, 그러니까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과대 포장을 금지하고 여러 번 사용하도록 하는 다회 사용, 그리고 아까 산업단지에서도 상당히 많은 폐합성 수지류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또 다른 기업에서는 또 좋은 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순환 이용을 촉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폐기물 자체의 양을 줄여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석유 기반한 그런 플라스틱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제 바이오 기반 소재 개발과 그리고 그린워싱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제품 인증 쪽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제 친환경 설계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무색 페트병 이렇게 가는 것처럼 뒤쪽에 이제 재활용 용이성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서 재활용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고려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쪽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소비로 이어지도록 좀 정책적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공공예산 녹색 구매라든지 그리고 라벨링 쪽을 이제 명확하게 해서 이제 그런 무라벨 그런 페트병이 더 많이 팔리듯이 그런 쪽으로 이제 더 유도 이런 제품들이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리배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음식물 그런 쓰레기, 그러니까 음식물이 많이 이제 묻어 있는 그 부분을 잘 이제 씻어서 내놓기만 하더라도 뒷단에 이런 재활용이라든지 에너지 회수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분리배출 부분은 이제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물질 재활용이 되었을 때 이후에 이제 생산된 재생 원료 부분도 결국은 그런 생산 단계에서 원료를 사용하려면 어느 수준 이상의 고품질이, 그러니까 품질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품질 기준을 이제 마련하고 있고 기술 개발 부분은 같이 종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해양 플라스틱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폐어구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폐플라스틱 대표적인 게 이제 양식용 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양식용 폐부표는 친환경 부표로 이제 전환이 될 예정이고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재질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해서도 뭐 타이어라든지 섬유처럼 자체적으로도 미세화돼서 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유해 화학 물질, 그러니까 지금 식약처에서 그 포장용 그 용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이제 안정성 얘기가 많이 또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플라스틱 내에 들어있는 그런 첨가제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하기 위한 저희가 좀 단계별 로드맵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하나만 보더라도 기존에는 이제 이런 재활용하고 에너지 회수 부분 이제 쪽으로 많이 봤다면, 앞으로는 이런 폐플라스틱 자체가 좀 최대한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정책을 가고, 그리고 이런 그 재활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는 쪽으로 강조를 하고요. 이에 더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고려가 돼서 지금 로드맵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플라스틱 부분에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은 감량하고 또 친환경 설계 이 부분이 더 이제 강조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산업계가 사실 이 순환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아까 재생 원료를 또 사용하는 입장도 산업계고요. 그리고 친환경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소비를 또 유도할 수 있고, 그리고 친환경 설계 제품을 만드는 그런 주체로서 굉장히 산업계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결국은 또 ESG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이런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순환경제 저희가 지금 로드맵을 마련함에 있어서 산업계랑 같이 지금 초안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순환경제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지속가능 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순환경제 요소가 이 지속가능 경영의 그 평가 요소에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특히 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제품에 대한 환경 발자국, 아까 탄소 발자국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환경 영향에 대한 부분 규제가 계속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만든 제품 내에 그렇다면 탄소 함량이 얼만큼 있는지를 제대로 이제 평가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저탄소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에 합당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평가 인증 시스템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국가 차원에서 그런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인증 시스템하고, 그리고 LCI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참 통계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제일 처음에 이제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활용 통계에 우리나라는 이제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가 다 합쳐져 있다 보니까 사실 물질 재활용이 그러면 폐플라스틱이 얼마큼 되고 있는데에 대한 좀 공식적인 자료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질 재활용, 그러니까 EU라든지 해외처럼 일본이라든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물질 흐름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물질 재활용 쪽으로 얼마큼 가고, 그리고 에너지 회수 쪽으로 얼마큼 가는지 이 구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그 물질 흐름이 사실 마련이 되어야 어느 부분에 이제 취약한지가 정량적으로 평가가 되어서 여기에 정책적인 그런 우선순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많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 그러니까 품질 인증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특히 화학적 재활용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런 그 혼합 폐비닐, 그러니까 물질 재활용이 되기 어려운 혼합 폐비닐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그 납사를 대체로 이런 화학 기초 소재 원료로서 이제 활용하는 그런 화학적 재활용 기술이 이제 많이 개발되고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또 기술이라든지 또 제도 개선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에 앞서는 좀 국가 차원에서의 좀 큰 전략하고 로드맵 부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렸다면, 결국은 도시 단위로 이제 이런 전략들이 내려와서 이제 이행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순환경제, 그러니까 자원순환 정책하고 도시계획 쪽의 그런 정책들이 서로 조금 연계성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결국 이런 인프라라든지 그린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그런 시설을 이제 확충하기 위해서는 결국 도시계획 내에 이런 그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자원순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좀 고려가 되어서 계획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순환도시와 관련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도시계획하고 좀 연계를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92% 가량이 이제 도시에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자원에 대한 그런 수급에 대한 부분하고 폐기물 발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큰 부담으로 이제 지금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형태의 그런 방향으로 이제 순환경제로 이제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해외 주요국들은 지금 여러 그 도시에 대한 변천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순환도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이제 자원이 제품이 이제 도시에 들어와서 소비가 된 다음에 그대로 거의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재활용 뭐 다른 지자체에 이제 재활용 뭐이라든지 아니면 소각 시설이라든지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그냥 처리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 도시 내에서 최대한 여러 가지 그런 방식으로 업사이클링도 좋고요. 다양한 용도로 여러 번 사용이 된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마지막 남는 그런 잔재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폐기되는 그런 형태로 순환성을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지금 도시 계획들이
지금 전략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도시들마다 이제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이런 순환 도시에 대한 전략이나 로드맵을 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런 순환 경제하고 도시 계획하고 서로 통합을 해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산업단지하고 그리고 도시 또는 이제 농가라든지 축사하고 도시 간에 그래서 서로 이제 이런 자원에 대한 네트워크 그런 망을 구축을 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급망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도시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특성, 그러니까 그 도시가 많이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에 따라서 전략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좀 일방향의 성형 도시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자원이 소비가 좀 줄고, 그리고 여기 내에서 여러 뭐 공유 경제라든지 그리고 이런 업사이클링이라든지 재사용이나 재활용이나 이런 다양한 형태로 더 많이 순환되는 그런 구조로 전환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러한 체계가 일단 필요한데요. 지금은 이제 지자체마다 특성에 따라서 어떤 곳은 이제 그런 탈플라스틱이라든지 여러 또 선언을 하거나 전략을 만들거나 하지만 좀 전체적으로 이런 도시에 좀 적용할 수 있는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한 그리고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준다면 좀 더 그런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 메타볼리즘 이 부분은 지금 흐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플라스틱 하나로 예를 들면 그 도시 내에서 얼만큼의 그런 플라스틱이 소비가 되고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결국 데이터 통계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이거를 이제 다 여러 번 사용을 하고 싶어도 관련된 자원순환 시설이 없다면, 그리고 특히 이제 산업단지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간 가공업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의 그런 단순 세척이나 그렇게 좀 분리를 한 다음에 바로 다른 데 이제 그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이 부재해서 그냥 뭐 민간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린 인프라를 어떻게 여기에 설치를 해 줌으로써 그런 부분들의 좀 순환을 촉진할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이제 정책 이 네 가지로 이제 좀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재활용하고 소각 부분이 있다면 도시 단위에서는 지금 여러 번 좀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이나 재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 점차적으로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원순환 정책, 그러니까 폐기물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많이 검토가 됐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산업이죠. 그러니까 소재 산업하고의 그런 연계성. 그래서 그런 산업단지라든지 그리고 그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는 뭐 폐목재, 뭐 가구업 같은 경우에 폐목재가 되겠죠. 그런 쪽의 소재들하고 이런 업사이클링 쪽하고의 그런 연계를 통해서 이 부분은 뭐 소재은행이라는 그런 역할을 가진 중간 그런 조직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결국 소비자가 이런 자원순환에 대한 문화를 그러니까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그런 교육이라든지 정책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자원순환하고 산업하고 문화를 어떻게 잘 연계를 해서 육성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많은 그런 스마트 도시나 아니면 스마트 그린 도시라든지 도시 재생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잘 활용을 하면 사실 순환 도시의 그런 대표적인 좀 성공 사례로서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부분들에 좀 쓰레기 보관소라든지 분류시설 쪽으로 이제 조금 제한적으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좀 체계적인 그런 측면으로 해서 이런 도시 단위의 그런 순환 그런 마을이라든지 그리고 지원 시스템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25만 이상인 경우에는 재활용 센터를 다 설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재활용 센터가 좀 많이 이제 그 노후되기도 하고 그 기능이 이제 많이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활용 센터의 부분을 좀 더 이제 재활용이라든지 업사이클링 그런 센터로 해서 좀 여러 그런 시민들이 참여하고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업사이클링 산업이 또 지원되고 육성되고 그리고 이런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도 문화가 확산되고 그리고 산업과 기업이 서로 연계되어서 좀 전문 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그런 좀 더 고부와 가치의 이제 개선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사이클링, 그러니까 재활용 그런 센터로서의 역할로 좀 탈바꿈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체험 공간을 통해서 또 소비자들이 여기 이제 자원순환에 대한 부분들에 또 적극적으로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제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발제해주신 조지혜 실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정책 방향과 추진 현황이라는 주제로 박재우 자원순환 과장님의 발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재우입니다.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정책 방향과 추진 현황에 대해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생활 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그 환경부 자료를 참고로 했습니다. 생활 폐기물 1인당 발생량은 전국 평균이 1.09kg이고요. 광주시는 0.92kg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적게 발생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생활 폐기물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13년, 15년 비슷한데요. 2016년 말에 저희 그 상무소각장의 가동이 중단되고 2017년도에 SRF 시설이 가동이 개시되면서 2017년도를 보면 재활용이 급격히 늘었죠. 그리고 소각과 매립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2018년 1월에 SRF 시설이 가동이 중단되면서 2019년도에 반대로 매립이 굉장히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정책 추진 경과입니다. 폐기물 정책 그 변화를 보면 1980년대에는 안전한 처리, 그리고 1990년대는 재활용,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자원순환 형태로 이렇게 발전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폐기물 그 처리 기준이나 방법들이 규정된 그 폐기물 관리법이 1986년도에 최초 제정돼서 시행됐는데요. 그 전에는 대부분 비위생 매립을 했었습니다. 광주만 해도 그 당시 보통시였죠. 약 35개소가 있었는데 현재 그 30년간 사후 관리를 통해서 현재는 3개소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최초로 운정동 위생 매립장을 그 건설해서 2004년까지 운영을 했고요. 상무소각장은 저희들이 또 건립을 해서 2016년까지 15년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양가동 광역위생 매립장은 2005년도부터 사용 개시를 시작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정동 매립장은 2004년도에 만장 종료되면서 현재 그 운정동 친환경 에너지 타운 15메가와트급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 그 보면 환경부에서 자원 전략 재활용 조치법과 분리배출 의무화를 시행을 했고요. 95년도에는 폐기물 시술 촉진법과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중반으로 넘어와서 환경부에서 음식물 직매립 금지를 2005년도에 했고 2012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2007년도 이전에 이제 그 사업을 시행해서 150톤 규모의 제2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현재까지 하고 있고 13년도에 300톤 규모의 제2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RFID를 보급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기후 변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단순 매립된 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 대책을 2008년도에 전격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가연성 연료와 폐기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민자 유치했고 그리고 2017년도에 1년 동안 저희들이 가동하다가 지금 현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자원순환 기본법과 기본계획을 이제 2018년도에 시행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2000년도에 수립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작년인데요, 2030년에 가연성 생활성 폐기물 직면이 금지한다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발표에 따라서 저희 시도 앞으로 정책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정책 방향과 추진 사항인데요. 저희는 세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현재 정책과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감량화, 생활쓰레기 감량화, 재사용, 재활용 활성화, 그리고 자원화, 에너지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들의 폐기물 발생량은 최소화하고 순환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고 최종 처분율을 최대한 낮추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감량화 분야인데요. 시민이 주도하는 자원순환 시민 실천 강화입니다. 생활 쓰레기 저감 방안이나 실천 사업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 자치구, 의회 단체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리고 단체, 기업, 시민들과 함께 또 시민분과, 세계분과를 구성해서 현재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렇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별 특성을 고려해서 자원순환 마을 모델 발굴 확산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세계마을을 공모해서 선정해서 마을별 우수 사업에 대해서 발굴해서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국제기후 환경센터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지금 전문 강사단을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단이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그 교육 홍보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 의식 개혁을 위해서, 전환을 위해서 TV, 라디오, 또 유튜브, 신문 등을 통해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 지금 저희들이 홍보비를 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호용품 사용구제 및 이것도 감량화 분야인데요. 친환경 소비 확대입니다. 3만 영유업소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일회용품 규제 대상 사업소 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를 하고 있고요. 공무원들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 모니터링단을 모집을 해서 이제 그분들이 현장 모니터링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실태 조사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공무원 교육원의 교육과정까지 지금 현재 신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소비 확산을 위해서 광주 녹색 구매 지원센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 녹색 제품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현재 하고 있고, 그리고 백화점 대형 마트나 그 통해서 대상으로 해서 현재 명절 때 과대 포장 집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도 감량화인데요. 2013년부터 저희가 세대별 수주로 불가를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종량제 RFID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 대비 61%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매년 13,500세대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100% 설치될 때까지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사회복지 시설 등 배출원 내에서 직접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하는 시설을 작년부터 도입을 해서 감량기 설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이 사업을 추진해서 그 KBS에서 나왔었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그렇게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도 자발적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목표 관리를 시행하고 있고, 배출자 부담 원칙 강화를 위해서 폐기물질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 지금 수수료 인상을 작년에 최초로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현실화율은 55%인데 지금 저희는 4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것도 검토해서 인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상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재사용 활성화 쪽인데요. 지금 재활용품 쓰레기 폐기물이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분리배출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처리가 잘 되고 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수거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문제는 단독주택인데요. 단독주택, 빌라, 원룸, 상가 등은 현재 분리수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혼합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수거해서 지금 그 선별장, 그 이제 생활자원해소센터라고 그러는데요. 선별장에서 분류를 해서 수요처로 판매를 하고 잔재물은 이렇게 수확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현대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구가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분리배출이 거점 시설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그 아파트에 있는 분리배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설을 단독주택에 있는 곳에 옮겨놓은 것인데요.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좀 더 필요하는데 그 공간 찾기가 쉽지 않고 또 이것도 님비 시설이어서 자기 집 앞에 설치하는 걸 또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하는 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작년부터 또 시험 사업으로 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환경부 작년에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동구가 선정됐는데요. 작년에 시, 동구, 북구, 강산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동구가 여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 규모는 100억 정도 되고요. 꼬두매 자원순환마을 조성 사업으로 그 대상지 이론이 꽃나무가 많다 해서 꼬두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자원순환, 환경교육, 기후변화 대응을 종합한 자원순환 마을 조성 사업인데요. 단위 사업별로 보면은 쓰레기 제로 마을 조성 14억 원, 도시기후 탄력성 강화 사업이 54억 원, 그리고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조성 사업이 32억 원입니다. 여기서 저희들하고 연관된 게 제로 마을 조성 사업인데요. 제로 웨이스트 커뮤니티 매핑 시스템 구축과 스마트 거점 수거 체계 구축 사업을 하고요. 에코센터 32억 들여서 건립을 해서 여기에 순환 체험실, 교육센터, 재활용 도움센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 공작소, 팝업 스토어까지 설치해서 이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뒤에 보시면 이거 복잡하게 보이는데 간단합니다.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 분리배출 시설, 그다음에 종량제 시설, 음식물 종량제 시설 이런 것을 각 마을별로 여기가 지금 상수 이동 그 지역인데요. 526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여러 대의 이런 분리배출 시설을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여기에는 IoT, AI 기술을 접목해서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게 되면 자동으로 관제센터에 통보가 되고, 그래서 종량제나 음식은 바로 구청으로 통보돼서 청소업체에서 바로 수거를 해가고요. 재활용품은 재활용 동네마당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센서가 차게 되면 관제센터로 통보가 되고 거기 관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동네 환경관리사가 전기차를 이용해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게 재활용 도움센터라고 해서 저기 보시면 여기 도움센터 있습니다. 도움센터 2차로 가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것은 그 밑에 있는 세이용 가게에 가서 판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선별장, 아까 자원해수센터 선별장으로 가서 분리해서 수요처로 판매되고 잔재물은 수확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시설 시범적으로 하는데요. 지금 동구에서 아주 역점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재사용 활성화 사업인데요. 아까 이제 우리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투명 페트병이 상당히 이제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일본, 중국 등에서 지난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8만 톤 정도를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제일 많이 나가는데 공동주택은 작년 12월부터 지금 이게 의무화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했고 우리 강주 대상은 989단지인데 전체가 지금 분리수거 및 수거돼서 현재는 정착 단계에 들어가 있고 문제는 올해 12월 25일에 시행되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아시다시피 분리배출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재활용 전용 차량이 지금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를 자치구에 지금 보조를 한 상태고 이게 성공을 하려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 사업인데요. 아이스팩은 다 아시다시피 고흡수성 폴리머로 돼 있어서 얼음보다 한 3배 정도 보냉이 지속된다고 해서 많이 작년에 2019년도에 2억 개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미세 플라스틱 일종이어서 좀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강산구하고 서구에서 시작을 했고요. 나머지 자치구도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는 환경부에서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제 많이 줄 거라고 합니다. 소재 전환이 되겠죠. 그리고 기타 재활용 활성화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관리학기 정립팩, 폐근육 교환 사업, 기피 품목 수거 보상금 지급, 인공지능 순환 자원 문인 해수기 8대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IoT 종합팩 분리수거함 12대 광산구에서 운영하고 있고, 재활용 카페락에서 수요일 날 동구에서 개관을 했습니다.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인데요. 이건 단순 직면이 되는 쓰레기를 고용연료 생산해서 자원 고갈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2005년도에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책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 광주시도 여기에 부응해서 바로 검토에 들어갔고요. 여러 가지 이제 검토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은 SRF 시설만 설치하는 걸로 사분계획 수립을 했고, 투자 공모를 해서 2013년 2월 투자 공모를 해서 조달병 평가에 투명하게 평가를 해서 우선 협상자를 지정했고, 그리고 협약을 통해서 SPC 청정 빛고를 설립을 했고, 그 SPC와 협약 체계를 2014년 2월에 해서 그 이후에 이제 공사 추진을 했습니다. 2016년 11월에 준공을 했고 2017년 1월에 가동 개시해서 1년간 가동하고 현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양과동 광역 위생 면입장 내에 설치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947억 원, 국비가 453억 원 투입됐고 민자가 494억 원입니다. 공공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민간 합동 법인이 3세타 방식으로 설치를 추진을 했습니다. 민자를 보면 자기 자본 247억 원과 타인 자본 대출금 247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건설 투자자가 지금 그 컨소시엄에 들어올 때에 금융권 자금 재무 투자자 121억 원과 대출금 247억에 대해서 사업 보증을 산 상태입니다. 전달을 하면서 사업 보증을 섰죠. 그래서 현재 3년 반 동안 운영이 안 되면서 지금 파산 이익에 거의 도달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SRF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나주시에서 주구장창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생활 쓰레기를 청정 빅그홀에 1년에 톤당 5만 원씩 1년에 약 90억 원을 주고 이 첨단 시설 SRF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가공, 선별, 건조 해서 연료를 생산합니다. 이 연료는 1년에 6회에 걸쳐서 품질 검사를 받아서 청정 빅그홀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수국계약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리고 관련 법에 따라 고용연료를 만들어서 고용연료를 나주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결에서도 다 얘기 나왔던 사항이고요. 뒷장으로 하시면 계약 관계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는 청정 빅그홀과 사업협약으로 체결되어 있고 톤당 5만 원 해서 연 90억 원 정도 저희들이 처리 위탁비를 주고 처리를 하고 있고, 청정 빅그홀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연료 수급계약으로 현재 18,000원 주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냐? 한국지역난방공사 엘뱅아 발전소 SRF 시설이 가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이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3년 반 동안 나주시가 인허가 지원을 통해서 나주 SRF 시설 가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보다 이 시설이 늦게 준공을 이제 못했죠. 준공이 됐죠. 예. 1년 늦게 준공이 됐는데 준공 기일은 2017년 12월 4일에 다가오자 나주시가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1년 5개월 정도의 소요가 됐는데 결국은 기각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자기들 6개 도시와 환경부 그리고 전남도 한단간 계약에 의해서 지금 5년간 생산 연료 무상 공급하겠다는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여기 안 껴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판결문을 읽어보면 광주시 SRF 사용하는 것은 합의상 위배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에서는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협약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했냐?
정부의 스티프팀을 국조실에서 구성해서 7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발전소 환경 영향 조사 후 주민연원을 수렴하자는 그 정부 안에 대해서 나주시가 불수용해서 다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전남도 주관 민간 협력 거버넌스 2년 동안 운영했는데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결국은 종료됐습니다. 지금 소송 관계를 약 5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가처분 신청이 말씀드렸고 부작위 소송도 있었습니다. 나주시가 신고 수리 거부 보완 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이것도 한난이 승소했습니다. 최근에 사업기지 신고 수리 거부 취소 소송에서도 한난이 승소했습니다. 나주시는 응하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행정 절차가 있었는데요. 가처분 신청이 지자마자 건축물 준공 승인을 나주시가 해줬고 부작위 소송이 지자마자 고행료를 사용 신고 수리를 19년도 9월에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업기지 신고는 아직 항소 중에서 신고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1년 5월 26일에 발전소를 가동을 강행을 했습니다. 지금 작년 국정감사 발표 자료를 보면 손실 비용이 2015년간 가동 안 했을 때에 8,001억 원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나주 열병합 발전소가 한 5,281억 원, 청정 빚거울이 1,598억 원, 광주시가 1,122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진행 중인데요. 나주시 인허가 지연했다는 손해배상 청구가 한남과 나주시, 한남이 나주시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SRF 수급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우리 청정 빚거울에서 한남을 상대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할 이야기는 많은데 이 자리는 더 이상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화 에너지화인데요. 저희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현재 300톤짜리 하나, 150톤짜리 하나 해서 총 450톤이 운영되고 있고 건식 사료화 및 바이오 돌려야 되구나. 하나 빠졌네.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입니다. 이것은 2004년까지 사용하고 종료된 운정동 태양광 운정동 매립장 부지를 종료된 매립장 부지를 재생 에너지 생산을 위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건데요. 이것도 2016년도에 소송이 제기돼서 한 4년간 소송 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하반기에 대법원 판결이 나서 2020년 지난해 11월부터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사업 규모는 15메가와트고요. 사업비는 22억 원 정도 선입니다. 랜드필 가스 발전인데요. 광역 유색 면입장이 현재 2005년부터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단계, 2-1단계, 2-2단계, 3단계로 구분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2-1단계 끝단계에 와 있습니다. 11단계. 이제 저희가 SRF 가동이 됐으면은 문제가 안 됐는데 SRF 가동이 중단되면서 현재 4년 정도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들이 지금 2-2단계 조성 사업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발생되는 랜드필 가스를 이용해서 현재 지금 2메가와트급으로 1메가와트 2개로 지금 전기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연 2,200만 원 정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입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9월에 발표를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요.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2030년 생활 폐기물 직밀히 금지 그리고 2022년 발생지 처리 원칙 강화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법 개정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직밀히 금지는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서 7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한동위에 지금 회부되어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광주 SRF 시설이 2032년 1월까지 아직 저희 SRF 시설은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아직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가동이 되고 2032년 1월까지 안정적으로 가동된다는 게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환경부 방침에 따라서 2030년 생활 폐기물 직밀히 금지를 대비한
방안을 마련을 해야 한다고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 국내 이제 상황인데요. 대부분이 뭐 요즘 짓는 시설들이 이렇게 지하로 많이 짓고 이 지상은 공업 및 중편의 시설로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해서 전기 생산하고 소각열은 주민 지역에 공급하는 형태로 해서 랜드마크화하는 그런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박재우 과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제기후환경센터 김태호 전력본부장님의 진행으로 지정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일차 포럼입니다. 저도 힘든데요. 매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온라인으로 오늘은 이제 생중계가 유튜브로는 안 되기 때문에 댓글 질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로 지정 토론하신 분과 플로 위주로 하실 건데 제가 포럼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오늘 나온 내용들이 시민 정책들이 아니라고 기후변화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정책을 또 소개하는 영상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려운 단어보다는 쉬운 단어들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가 폐기물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 구조는 아닙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폐기물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토론을 해주시고요. 아까 이제 시설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들은 저희가 중점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탄소 중립 분야에서의 중점 내용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하실 분은 지정 토론 4분의 발제자분들 2분이 되시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요. 발표 토론하신 분들한테 시간을 많이는 못 드릴 것 같고 5분 내외 정도로 압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토론 순서는 원래 청순회 의원이 먼저신데 맨 마지막에 의회 입장에서 좀 제도 개선 분야까지 같이 의견 듣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토론 순서는 이서인 교수님, 그다음에 조승희 광장님 박사님, 그다음에 임수연 사무처장님 이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서인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제 발표 2개에 대해서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한꺼번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광주시 여러 가지 계획은 참 익숙하니까 뭐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만,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한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 경제 정책 동향 과제는 잘 들었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 한 2-3가지 있는데요. 또 앞으로 좀 이런 걸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내용도 있고요. 우선 아까 내용이 우리가 EU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시작했잖아요, 이것을. 그러니까 아까 언뜻 EU에 대한 소개가 중간에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갭을 이제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뒤에 따라가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물론 시기적으로 다른데 우리나라에 맞는 조건을 거기에 맞춰가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부응해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지금 발표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 관련한 순환경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교과서 같은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체계적으로 또 광범위하게 발표를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의 어떤 부분은 이미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앞으로 할 계획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교과적으로 나열되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이것을 다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이거 얼른 감이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환경적으로 일찍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착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구분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왕에 시행하고 있는 것도 아까 EU라든지 다른 어떤 선진 사례를 봤을 때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을 더 보강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내용을 좀 구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획 중인 내용 같으면은 이 순환경제 그 자체가 환경부뿐만 아니라 아까 산자부도 이야기했지만 산자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에 관련된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처하고 상당히 협의가 심도 있게 돼야 돼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환경정책을 환경부에서 참 열심히 해왔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온 것만큼 그만큼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산자부라든지 재경부라든지 이런 부처의 어떤 벽을 넘지 못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많은 일이랄까 계획의 환경부 문턱을 넘어본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처를 광범위하게 끌어들여서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 계획 자체가 순환 경제니까 경제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해야지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환경부 손 떼라는 의미는 아닌데 그쪽에다 과도하게 업무를 이건 더구나 대통령 특별한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게 과제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업무 분담을 환경부가 모든 걸 책임질러 하지 마시고 내가 봤을 때는 좀 아까 이 경제를 맡고 있는 재경부라든지 또 산자부라든지 이런 부처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그 부서를 추동해 가지고 이 계획이 돼야지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조차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그만 제도라든지 어떤 기획이나 어떤 민간단체 협조를 해서 당장 수행할 수 있는 우선 단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구분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해 가면서 그런 해야 될 것도 구분해서 조금 지금 교과서적으로는 엄청나게 잘 돼 있는데 이제 현실에 들어가 가지고 좀 일하기 쉽게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왕해온 것들 그다음에 플러스 거기서 약간 보완할 수 있는 건 어떤 분야가 있고 또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미처 못하고 있지만 해야 될 수 있는 일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그 분야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주십사.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우리 현실에 더 적용하자면은 지자체마다 지금 환경에 관련된 우리 광주시처럼 자기 특성에 맞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잘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야마다 잘 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사례랄까 이것을 좀 정리해 가지고 혹시 그쪽 분야에 어떤 걸 관심 있고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지자체가 있다면 하나의 어떤 그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좀 쉽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광주시 같은 예를 들면 광주시는요. 광주시 폐기물을 저도 너무 잘합니다만 아까 이제 이 SRF 이야기했잖아요. SRF 우리 이제 박 과장님은 우리 광주가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데 억울하다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초에 SRF는 초창기에 제가 할 때 그 당시도 이제 시의회에서 한번 2015년인가 2014년인지 모르겠네요. 그때 저도 불러서 제가 주제 발표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뭘 제안했냐면 광주시가 이제 하고자 할 때 그 당시에 가서 어느 시장님이 가서 얼른 이제 기획을 해서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이걸 환경부로 일을 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기다려라. 왜냐하면 그 당시 부천이라든지 뭐 몇 개 원주라든지 몇 개 시도에서 SRF를 가지고 엄청나게 말썽이 나고 주민들하고 알력이 붙고 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막 복잡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기술이 조금 거기까지 미흡하고 몇 년 기다려서 기술이 좀 보완되고 어쩌고 하면 될 것 같다 그래 좀 했는데 어떻게 보면 광주시 입장에서는 그 당시 이제 조급하게 환경부에서 이제 국비를 많이 준다는 그런 어떤 유혹도 있었겠죠. 그래서 막 추진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좀 문제가 됐고요. 또 이제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포스코에서 저한테 과연 광주시 폐기물이 그 당시 환경공단에서 이제 설계한 자료를 가지고 포스코에 설계를 했는데 쓰레기 질이 과연 쓰레기 정상적으로 포스코 어떤 시설을 가동했을 때 좋은 말 그대로 원료인 어떤 SRP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걸 점검 좀 해달라 해서 제가 그 전에 이제 광주시 환경공단에 우리나라 한국환경공단에서 광주시 10개 지점을 폐기물 성상 조사를 한 1년 반에 걸쳐서 했어요. 매달 일정한 지점에서. 그래서 저도 똑같은 지점을 통해서 한 2년 정도 뒤가 되죠. 해왔는데 실제로 광주시 쓰레기 질이 엄청나게 안 좋아요. 쓰레기 질이 안 좋습니다. 환경공단의 보고서는 쓰레기 질이 괜찮게 나와 있어요. 그 충분히 열량도 나오고
뭐 하는데 이제 문제도 없다는데 제가 이제 하니까 수분도 많고 이렇게 불연성 폐기물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쓰레기 질이 안 좋아서 이게 상당히 곤란하다. 만약 쓰레기 질을 목표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을 우선 잘해야 되고 미리 입구에서 또 하나는 이 수분이 함량이 높으니까 그 건조 시간을 좀 늘려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당초 이렇게 원하는 목표치 질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다 당시 이제 포스코 건설에서는 엄청나게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설계도 되면서 공사하는 그런 입장이라 거기서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 잘 안 됐을 때 참 고민이 깝깝한데 왜냐하면 혹시라도 지금 이제 나주시 뭐 한국 남반구 봉사하고 지금 이렇게 그쪽 주민들하고 문제가 됐습니다만 혹시라도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 질이 좀 나빠가지고 연료로서 불합격이라고도 못하지만은 좀 환영을 못 받지 않을까 하는 게 항상 우리가 걱정이 됐었고요. 어떻게 됐건 간에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한국 남반구에서만 쳐다보고 있는데 언젠가는 좀 법적으로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조금 거의 대안으로서 지금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연료를 쓸 수 있는 곳을 좀 적극적으로 좀 개발을 해가지고 대안으로서 여차하면 예를 들어서 남반구가 정상으로 가동된다 하더라도 여차에서 뭐 고장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쓰레기가 못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대안으로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된다 이것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재활용에 있어서 재활용 센터를 이야기했는데 각 구청마다 현재 재활용 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북구 양과동이 아니고 북구 어느 동인가 동이 어느 생각 안 나는데 북구청 차원에서 동구하고 북구하고 남구인가 3개 구만 해가지고 지금 재활용 센터를 크게 만들려고 그래요. 연합에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산구하고 서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 자기들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작년에 제가 뭐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가능하면 그런 것도 왜냐하면 구청 하나 정도에 나온 재활용 쓰레기 가지고는 말로 들어 스케일 메이트라서 경제적으로 단가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클수록 말로 들어 시설이 이렇게 큰 시설에 들어가면서 유기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각 구청 두 구청도 설득을 해가지고 하나의 재활용 센터로 해서 거기에 조금 여러 가지 좀 현대적인 시설도 좀 들어가고 좀 경제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득해서 재활용 분야의 어떤 효율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현재 재활용 센터에 가서 뭐 보거나 또 그 일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엄청나게 많이 뭐 일할 거리가 인력으로 늘어나는데 거기서 재활용해서 버리는 것이 절반 이상이 다시 매립장이나 이렇게 다시 보내야 되고 왜냐하면 선별이 제대로 안 돼서 또 기껏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경제성을 맞추기 어려워서 참 어렵게 영세적으로 하고 있는 그 같은 실정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라도 좀 5개 구청이 합해가지고 재활용센터 이제 지금 아마 설계 중인가 금년에 아마 계획 중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유기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광주시도 마찬가지로 여러 이제 뭐 광주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폐기물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기왕에 이제 탄소 중립이란 말이 나오니까 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함으로써 그 탄소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절감 효과가 있는가, 탄소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좀 계량화해가지고 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에서 얼마 정도 효과가 있는가라든지 또는 정말로 탄소가 정말로 이렇게 하면 많이 줄어드는 건지 얼마 안 줄어드는 건지 그런 감이 없으니까 좀 그쪽 분야로 해가지고 좀 영역을 주거나 해서 전문 기관에 맡겨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실제로 탄소가 배출되는 그런데 배출 억제하는데 얼마만큼 기여를 하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수치로 계량하는 그런 자료로 또 연관돼서 좀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또 혹시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은 나중에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질문 내용이 좀 많아서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요 질문 부분도 정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지혜 박사님은 오늘 아까 질문하신 전체 내용을 전체를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중점적으로 저희가 이제 광주시의 진단과 과제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유 사례라든가 광주시의 사례들 방금 이제 들으셨기 때문에 혹시 광주시 정책에서 이런 부분 좀 바꿔야 되겠다 내지 이런 정책 분야는 조금 추가로 신규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재호 부모님은 SRF 시설 문제에 대해 아주 짧게만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거 갖고 논의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재활용센터 집중화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하신 부분하고 탄소자원 계량화 부분은 저희가 폐기물 분야는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인벤토리를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따로 뭐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사업 투입에 따른 감량 분야는 조금 더 원단위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이성희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연구하는 걸로 하고 그 부분만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지혜 박사님. 네. 네네. 예, 교수님 그 의견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교수님께서 주신 그 의견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EU하고는 사실 우리나라 이제 산업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차이가 많이 있어서 사실 그런 순환경제 정책 자체가 또 EU가 보는 측면하고 우리나라도 워낙 다르게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그런 전략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나라 산업계의 그런 실정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야 돼서 저희가 사실 조금 그러니까 EU에 비해서는 이게 뭐 좀 진행되는 그런 그러니까 시작한 그런 시기는 조금 늦긴 하지만 지금 산업계 쪽에서는 ESG나 뭐 지속 가능 경영 이쪽으로 워낙 또 관심이 많고 그거에 또 그런 좀 핵심 부분이 또 순환 경제가 또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쪽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에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EU 쪽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산업계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주고 계셔가지고 같이 하고 계셔서 뭐 이런 쪽에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특히 저희가 짜고 있는 부분이 로드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할 수 있는 거 하고 교수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을 단기로 해서 5년짜리의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좀 정리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30년, 30년에서 50년으로 해서 좀 단계별로 지금 당장 이제 가야 되는 부분하고 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드리진 않았거든요. 진행되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조만간 이제 어느 정도 좀 초안이 나오면 사실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주신 말씀대로 지자체 모범 사례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이제 좀 벤치마킹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례를 좀 담아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또 보고 있는 게 산업계에서의 또 비즈니스 모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모범 사례 부분을 좀 이게 좀 발제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 훨씬 좀 다른 그런 업계라든지 그런 데서 참고하시기엔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전장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동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자원순환 마을이 이제 그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그렇게 좀 구 단위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 센터하고 그 개념이 좀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마을 단위에서의 그런 부분하고 근데 조금 더 약간 지자체 조금 더 큰 개념으로서 그냥 그 업사이클링 센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이제 그러니까 자원순환 마을이 서로 또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조금 주민들의 그런 체험이라든지 약간 구 단위에서 그런 좀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들이 있다고 한다면 약간 좀 더 큰 개념에서 좀 지자체 단위에서 그런 좀 업사이클링 센터 같이 좀 중앙 약간 지자체의 그런 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구마다의 그런 다양한 자원순환 마을하고 이 좀 중심이 되는 업사이클 센터하고의 좀 연계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좀 가서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그 소재 은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통계 플랫폼이라든지 통계 뭐 데이터 구축이라든지 그런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각각의 이제 그런 구에서는 이런 자원순환 마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실질적인 그런 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좀 업사이클링 센터 개념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그
이쪽 순환경제도 되게 중요한 게 앞단에서의 그런 생산 단계는 이제 산업계 쪽에서 이제 할 부분이고 이제 분리배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재활용 선별장 부분. 아까도 지금 교수님하고 과장님도 말씀 주셨듯이 그런 선별 그런 그 시설에 대한 지금 부분이 많이 노화되고 있기 때문에 용량을 좀 확충하고 현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예, 저도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초창기에 SRF 시설 그 우려했던 점과는 달리 제가 이제 이 시설 준공할 때 있었고 운영할 때도 제가 있었습니다. 팀장으로. 이제 운영을 해본 결과 저희들이 그 폐자원 에너지과에서 1년에 6번 품질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모두 합격이 돼서 큰 문제 없이 이게 그 한국 그 지방 나주 그 열병화 발전 시설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거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그걸 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고요. 그것도 말씀해주신 광역자원해수센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작년부터 북구 아까 북구 말씀하셨는데 북구하고 광산구하고 부지 찾으려고 저와 같이 광산구 과장하고 북구 과장하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현지까지 가고요. 근데 이게 부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님비 시설이 돼서 굉장히 그 설치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치구에서 이걸 포기를 하고 그냥 위탁으로 가겠다,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고 서구만 지금 광역으로. 근데 이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이야기가 된 게 뭐냐면 기재부에서 이것은 구가 동시에 광역으로 해야만이 국비를 주거든요. 근데 현재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설치를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기를 원치 않아요. 서구면 서구에서 딱 처리를 하고 싶어하는 지금 현재 분위기거든요. 근데 기재부에서는 두 개의 구를 묶어야만 광역으로 해야만이 이제 국비를 주다 보니까 그런 규모가 커지면은 들어갈 자리가 쉽게 말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SRF 시설 1년 아까 탄소 절감 효과 개량화해서 하자는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이 좀 저도 그 지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요. 저희가 SRF 운영하면서 1년 동안 약 한 10만 톤 정도 매립 절감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환산을 온실가스로 해보니까 4만 5천, 8천 톤이 온실가스 절감된 걸로 그렇게 나왔는데요. 하여튼 다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개량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 문제 가지고 계속 또 논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포럼은 짧은 시간에 진행을 해야 돼서 포럼의 목적은 저희가 쟁점을 좀 뽑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쟁점에 나온 걸 가지고 별도의 또 워킹 그룹이 움직입니다. 그 워킹 그룹 안에서 세부적인 사업화의 방향은 그 안에 논의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시간 관계상 좀 압축적으로 해주시고 바로 조승희 박사님. 네. 예, 광주전남연구원 조승입니다.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일단 이 포럼을 통해서 이제 자원 순환에 기반한 이제 순환 경제가 이 탄소 중립 정책의 이제 핵심 정책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자리가 되었고요. 그 폐기물 관리법의 14조하고 28조에 따라서 이제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관할구역 지자체장이 책임을 처리 책임이 있고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 이제 배출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원순환 시행 계획에서는 생활 폐기물뿐만 아니라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그 관리 목표, 그러니까 뭐 최종 처분율, 순환 이용률, 뭐 이런 것들의 에너지 회수율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관리 목표들이 수립되어져 있는데 이게 처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광주시 차원에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그 관리에 상당히 이제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 생활계 폐기물에 비해서 사업장 폐기물이 뭐 단위 종량당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이런 것들도 많겠고 사업장 폐기물은 바로 또 이제 생산 단계로 재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좀 관리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9년 그 통계를 봤을 때 우리 광주시에서 건설 폐기물이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요. 아까 박 과장님 말씀 주셨던 생활 폐기물이 한 7% 정도 되고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업장 폐기물이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건설 폐기물은 거의 다 이제 99% 정도가 재활용이 되고 있고 생활 폐기물도 약간 60% 정도 되는데 반해서 사업장 폐기물은 한 50%가 채 안 됩니다. 우리가 거의 이제 17개 시도 중에서도 거의 하위권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 광주시 산업구조 특성상 그 사업장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만은 재활용 기반 시설도 좀 부족한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생활 폐기물뿐만 아니라 사업장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까 뭐 조지혜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뭐 생태산업단지나 뭐 제조산업 이런 것과 연계한 뭐 그런 우리 기반도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광주 지역에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이 약간 12만 8천 톤 정도 이제 배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이 이제 1인당 가정에서 발생할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약 한 33kg 1년에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2년 전에 비해서 좀 줄었고요. 그 전국 평균이 약 한 48kg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긴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2045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 이 목표를 수립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우리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화와 관련한 그런 논의도 좀 연계해가지고 같이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플라스틱 폐기물과 관련해서 감량화가 이제 제일 정책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소비 단계로 이제 재사용하는 게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소재나 부품 생산 단계로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리고 이제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을 때는 바로 이제 매립이나 소각으로 가기보다는 좀 에너지까지 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플라스틱 같은 경우가 이제 190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생활에 파고들어서 이제는 거의 이제 습관화되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단기간 내에 줄이기는 힘들고요. 그 대체 가능 여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할 것들에 대해서 뭐 일회용 포장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정책적으로 상당히 이제 사용 금지와 같은 보다 좀 강력한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대체가 상당히 좀 어렵다 싶은 것들은 뭐 에코 라벨링이나 부가금과 그다음에 뭐 대체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지원 이런 식으로 좀 유도하는 방안으로 투 트랙으로 좀 갈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아까 이성기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탄소 발자국 개념을 좀 도입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플라스틱 제품을 뭐 어느 정도 안 사용을 줄였을 때 우리 광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량화된 수치를 조금 저희들이 쉽게 우리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도출해서 보여드리고 홍보를 한다면은 우리 시민들이 함께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도 줄이면서 이제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같이 좀 고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녹색 제품 구매 촉진법이 이제 그거에 의해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 이제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한번 살펴봤을 때 기존에 이제 환경표지 인증 제품하고 우수 재활용 제품만 그 범주에 들어가 있었는데 2020년부터 저탄소 인증 제품도 이것도 이제 온실가스와 관련한 이쪽 제품도 이제 녹색 제품 범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시청과 같은 경우 이제 2019년 구매 비율이 이제 41%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한 2015년에 비해서 한 상당히 이제 많이 늘었어요. 한 13% 정도 늘었는데 7개 특광역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광주시가 뭐 관련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녹색 구매 지원 센터도 있고 어떤 이제 그런 기반들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져 정책적 기반들이 있는데 실행 단계에서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한국환경산업기술원하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서 공공 녹색 구매 선도도시 네트워크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광주시가 향후에 이제 녹색 구매 비율을 달성 가능한 이런 이제 비율들을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뭐 생산자하고 소비자 간의 뭐 네트워크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관련 부서 간에 어떻게 협조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성과 관리하고 뭐 우수 사례 홍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한번 추진을 해보면은 우리 광주시의 녹색 제품 구매 의무화 제도에 좀 선도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재 박사님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쭙겠는데요. 그 순환경제 정책 추진 방향에서 이제 우선순위 분야 선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5개 뭐 배터리에서 섬유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기존의 이제 폐기물 관리법이나 자원순환 기본법 이런 것들에서 보면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처리 주체가 달라서 그렇다면 이제 현재 이제 정책 방향을 디자인하고 계실 텐데 여기에서 우리 광주시와 같은 우리 지자체들이 어떻게 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시범 사업을 한다든가 우선 순위 분야로 선정된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제품에 대해서 뭐 그런 우리 광주시와 같은 지자체가 역할이 있으면은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향후에 저희들이 이제 광주시에서 자원순환 정책을 디자인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요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따 발제자분 답변해 주시고요. 바로 그 임수연 처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시민생활환경의 임수연입니다. 먼저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이제 자원순환 교육을 시민들에게 하고 분리배출 교육을 하는 와중에 이제 제가 스스로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실은 저희가 비닐봉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비닐봉지에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저희가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은 이제 우리가 리사이클, 업사이클 한 그 이후에 뭐 캠사이클링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바스프라는 회사 아까 이제 조지혜 발제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닐 같은 것들을 모아서 연료로 다시 환원하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벌써 뭐 3기가 있어서 한 기당 10톤의 폐비닐을 처리를 해서 600리터, 그러니까 한 톤에 600리터 정도의 기름을 다시 추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고 또 그런 시설이 이런 폐비닐을 충분히 소화해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이 비닐을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그거를 조금 더럽더라도 오염이 됐더라도 분리를 수거해서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적어도 광주에도 이런 시설이 하나 정도는 있어서 전량 비닐을 다시 원료로 환원하는 그런 시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조지혜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현황 같은 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 광주시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아까 박재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동구에 지금 최첨단으로 이렇게 막 예쁘게 이렇게 시설을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쉽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무더위센터가 생긴 지 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노인들의 사랑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월계 마을에서 페트병하고 우유팩을 수거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수거하면 이걸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각 동별로 지자체별로 자치구별로 이런 사랑방처럼 자원순환 할 수 있는 자원순환 사랑방을 하나씩 만들어주면 적어도 이제 컨테이너 한 2개 정도만 놓으면 거기에서 이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요일날 꼭 가져오세요. 어떤 시간에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방을 만들면 거기에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리사이클을 할 수 있는 뭐 재봉틀 같은 걸 놓고 거기서 이제 시민들이 모여서 리사이클링 교육도 받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재활용사 이제
교육, 주민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접목을 한다면 수시로 주민들이 우유팩이나 그런 걸 모아가지고 오면 거기서 포인트로 유가도 보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재활용 같은 거 배워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분리배출 교육도 바로바로 실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클린한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하나의 컨테이너는 그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는 공간을 조금씩만 이렇게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소규모로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그 재활용품이 모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리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절대 이거는 그 재활용률이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분명히 거기서 관리가 되어져야 재활용률이 높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 그 동별로 이런 자원순환 사랑방을 하나씩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순애 의원님, 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이미 다 앞에서 발제자분들께서 너무 또 잘해 주셨고, 또 우리 토론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좋은 제안을 또 해 주셨고, 저희들 또 그 많은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보고 들은 것만 잠깐 짧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봤었을 때 가장 문제된 것은 원룸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원룸촌과 그 원룸촌과 단독주택이 있는 곳에 항상 이 그 쓰레기 문제와 그 자원순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결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제 또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라고 그 장소에 이렇게 설치를 해놔도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왜? 용량이 너무 적거든. 그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그 용량이 너무 적고요. 그래서 옆에다가 막 다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원룸촌 같은 데는 아예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진짜 난리법석이 아닙니다. 산같이 쌓여 있습니다. 진짜 난리법석이 아닌 이 쓰레기 산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이 들고요. 제가 제안은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워낙에 많이 있는 곳이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홍보를 지금 하신다고, 자원순환 문화조성 교육도 하고 홍보도 지금 많이 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마을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마을에서도 가장 그 작은 소규모의 모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각 구별로 우산동, 월계동, 치평동이 있어요. 이게 세 개 마을을 공모 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저는 이제 제가 상무지구의 치평동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 지역구를 먼저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평동에 지금 그 한 단체가, 민간 단체가 모든 공모 사업을 이제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마을에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단체가 조그마한 단체인데,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서포터즈까지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4주년이 됐는데요. 이 서포터즈 아이들까지, 학생들까지 나와서 부모와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원순환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행정적인 지원이 이제 좀 따라줘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모를 했었을 때 가능하면 예산에 한정을 두지 말고, 이것은 어느 정도 이 예산만 갖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정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긴 치평동뿐만이 아니라 광주시의 어느 곳에서도 그 신청을 했었을 때, 공모 신청을 했었을 때에 이제 그런 것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 가치라 해가지고 제한 프로그램이 또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가치를 해서 공기업과 연계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도 공기업에서, 우리 산하에 공기업이 한 20여 개 정도 되는데, 그 공기업에
그분들이 이 자원순환에 대해서 잘 인식이 안 돼 있다는 얘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공기업에 있는 데에도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우선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일반 시민에게도 홍보가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는 공기업에도 그 직원들에게도 우리 그런 자원순환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그 교육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 아파트에 우리 그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그거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넣는 거 아까 그게 RFID 보급 사업 있잖아요. 공동주택에 보급하는 사업. 지금 전체적으로 강주시에 있는 그 다 됐나요? 아직 안 되어 있죠? 몇 프로? 91%? 61%. 아, 여기 있구나. 61% 정도면 아직 다 안 되어 있는데 그래도 많이 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서구 의원할 때도 저희 아파트에다 막 이거 하라고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막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그러나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 보급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아파트 분리수거 부분은 혹시 그 환경부 정책적으로 그 조지혜 박사님 나중에 답변하실 때 그 신규 주택, 신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의무화가 혹시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의무화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는 놔두고 신규 아파트 부분은 그거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플로 쪽 이야기를 좀 듣고 마지막 발제하실 분 이야기 드릴게요. 혹시 플로 쪽 제안이라든가 뭐 질문도 좋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네. 그러면 발제자 두 분 이야기하기 전에 혹시 토론하신 분 중에 약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1, 2분 정도 더 드릴 수 있어서 혹시 토론하신 분들 중에 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신 분이 좀 계시면 이야기 듣고 발제하신 분. 네, 임수연 네. 처장님. 저희 그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빈 그릇, 그릇 대여소를 하고 있거든요. 빌려가란께 그릇 대여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올해 아까 이제 그 기업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실은 이거를 이렇게 차량으로 해서 만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운반까지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향후에도 그릇 대여소 이런 것들이 각 구별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있으신가요? 이성희 교수님 조금 있으신가요?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 드린 내용인데요. SRF 혹시 지금 매립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SRF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 안 하고 중지되어 있나요? 있습니다. 예. 안 하고 있나요? 그래서 혹시 이제 아까 그 내용 중에 있었는데 생산을 했을 때 예. 이렇게 별도로 또 이렇게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 판매를 하든지 공짜로 주든 그런 그 부분을 제가 말씀 못 수요처 이렇게 좀 제가 연계시켜서 말씀을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예. 거기에 대한 좀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 못 예.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수요처를 한번 파악했는데 저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게 거의 300톤이 넘습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저희는 지금 한 난에 18,000톤당 주고 파는데 이 수요처가 없을 뿐더러 뭐 수요처가 한 뭐 예를 들어서 50톤, 100톤 있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거리가 멀어서 톤당 15만 원 오히려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저희가 수요처가 없을 뿐더러 생산하는 자체가 저희가 이 생산을 하게 되면 또 청정빛골에 매년 90억을 또 줘야 되고 또 15억을 판매하는데 오히려 또 돈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뭐 수도하는 게 가동 중지하는 게 뭐 더 효율적이죠. 더 경제적이죠. 혹시 평동 산단이나 이쪽에 산업단지 같은 데서 대규모로 보일러 쓰는 그런 시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SRF는 좀 특수한 연료다 보니까 방지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사용 시설 중에 방지 시설을 정확하게 갖춰가지고 그 배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이런 사용 시설이 전국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지역에서는 낮에 열강 발전소를 제외하고는 4시간 거리 이내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면밀히 한번 수요철 조사해봤습니다. 근데 대상지가 없습니다. 네, 네. 바로 박지호 과장님부터 이야기하시죠. 마지막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더 네,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메모를 놓친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임수연 먼저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 이 업무 보고 때도 지적을 많이 좀 해주셨죠. 그때 그 청결 문제 그래가지고 지금 골목 그 단독주택 그 문제가 지금 대두가 돼서 저희 관련 두 팀이 관련이 됩니다. 이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냐면요. SRF가 가동이 중단되면서 자치구에서 대형 폐기물이랄지 이런 폐기물을 우리 SRF 싸게 이렇게 배출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중단이 되면서 민간 소각장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10배 정도 지금 처리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자치구 재정이 5개구가 9억 원 소요됐다면 지금 95억이 넘는 재정이 소요되고 있고요. 지금 재활용품이나 이제 문제되는 게 정량지에는 매일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활용 쓰레기는 차량이 없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재활용 차량을 빨리 구입하도록 이번에 그 단독주택이 의무화되거든요. 12월 25일. 그래서 요일별로 분리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력도 충원해야 되고 지금 차량도 사야 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자치구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나가서 지금 집중 단속 기간을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지금 처리 통보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거 포함해서 저희들이 또 회의해서 또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임수연 사무처장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좋은 의견이신데요.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가 재활용 동네 마당도 시험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동구에서 최근에 또 좀 비슷한 겁니다. 컨테이너 박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재활용 카페라고 해서 아주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저희들이 동구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보조금을 보내서 최초로 열었는데 저희들이 이걸 확산하려고 지금 또 의원님들께 이야기해서 해보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걸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다 이게 조촉이 되더라고요. 놓을 수 있는 장소가.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좀 추진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든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끝나셨죠? 네. 조재 박사님. 네. 네, 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좀 몇 가지 위주로 좀 먼저 여기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박사님께서 주신 의견 관련해 가지고 사실 조금 이 순환도시로 이제 좀 전환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좀 체계를 가지고 먼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진행하고 있는 좀 해외 주요 도시들을 보면 그러니까 일단은 그 시에 대해서 좀 자원이 얼만큼 좀 사용되고 있는지 품목별로 그리고 그 시에 대한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좀 경제적인 그런 부분까지 이제 먼저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그 품목에 대해서도 좀 주요 아까 말씀드린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섬유라든지 이런 좀 측면에 있어서 좀 물질 흐름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일단 발생하고 그게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좀 현황 분석이 먼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요 이 시에 그러니까 이 지자체에서는 어떤 좀 품목 위주로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지를 도출하고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전략식으로 가고 있어서 일단 광주시에서도 지금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가용할 수 있는 도리어 이제 반대로 또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또 많이 있는 그런 품목 위주로 좀 먼저 조금 그런 물질 흐름이라든지 좀 통계 그러니까 분석부터 해서 좀 그런 단계별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이제 저희하고 또 조승희 박사님하고 조금 더 이후에 그러니까 이번 자리 이후에 조금 계속 논의하면서 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화학적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의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크게는 이제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혼합 폐비닐을 이용을 해서 그 열분해 유를 이제 전처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열분해 유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 이제 큰 그런 석유화학 업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런 전처리하는 그런 시설들은 사실 좀 되게 좀 영세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용량 부분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작년에 이제 환경부에서 발표한
그 생활 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 따르면 지금 공공에서 그 이제 10기의 시설을 추가적으로 이제 확충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광주시에서도 이런 폐플라스틱 부분 말씀하신 대로 분리 체계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그런 좀 공공시설 부분에 대한 좀 확충을 같이 좀 검토를 한다면 상당히 그런 혼합 폐비닐 부분도 좀 많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실내로 지금 울산시 같은 경우에 SKC하고 이제 해서 지금 이 열분의 유 이제 관련된 그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신설 투자 관련된 인허가하고 또 인센티브 지원 부분으로 해서 좀 원활하게 좀 하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좀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지금 광주시에서도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면서 좀 열분의 유 이제 관련된 지금 정부에서의 계획도 있으니까 예, 그 부분 좀 같이 좀 병행해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금 구체적인 그런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처장님한테 따로 좀 아까 열분의 그 전처리 시설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좀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네, 바쁘게 토론을 진행해서 거의 시간을 맞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포럼은 오늘 이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워킹그룹에서 세부적인 논의들은 작업반에서 또 이야기할 거고요. 또 중간에 국가가 지금 2035 로드맵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설계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탄소중립 로드맵을 지금 각 부처 단위별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향을 보면 저희도 거기에 좀 맞춰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그건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포럼은 이렇고 다음 주에 또 있습니다. 다음 주는 도시재생 분야 쪽 관련된 탄소중립 관련된 내용을 하기 때문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오늘 포럼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